네, 이 시각 K스탁 전문가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트루스탁의 홍희진 멘토 그리고 베스트인베스트의 이상로 멘토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희진 멘토는 되게 오랜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이 시간을 진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전에 자주 나오셨던 멘토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좀 그 코로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아프셨다고요? 괜찮으십니까? 네,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진정한 실력을 또 이 자리에서 많이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저희가 기준금리를 잡았습니다. 미국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의 인상 속도의 조절 가능성이 분명히 언급이 됐죠. 우리도 이제 오늘 금통위를 통해서 0.25%포인트의 인상, 그러니까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단행을 했거든요. 앞으로 그렇다면 속도 조절이 좀 나오고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홍희진 멘토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화두가 확실히 금리 인상 포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25bp 인상을 했고 지금 3.25% 금리가 확정이 좀 됐죠. 일단 중요한 건 근데 우리나라 금리보다는 우리가 항상 봐야 되는 건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정책을 봐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이 뭐 금리를 5%까지 올릴 거냐 아니면 뭐 7% 이야기도 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속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최종 금리 폭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오늘 우리나라 한은에 대한 금리 인상은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좀 작용을 하는 모습이고, 근데 이제 오늘 나스닥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그 영향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아직 불안 요인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드는 거는 물론 시장에서 원하는 호재인 건 맞지만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그러니까 최저금리 수준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에는 금리가 높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부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라면 경기에 그렇게 우호적일 거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그동안에 워낙 속도가 좀 빨랐기 때문에 이 속도가 줄어드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은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12월 14일이 이제 FOMC 회의가 조금 예정이 좀 돼 있고 현재로서는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왜냐하면 그 전날이 CPI 발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현재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등락은 조금 커질 수 있는 시장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너무 큰 우려감을 갖는 것도 투자에는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호재로서 좀 보시면서 수급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전략이 좀 맞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체벌이 좀 허용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라 그래서 한 100대씩 때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50대만 때리면 야, 저 선생님 진짜 착해졌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총 맞는 대수는 똑같으면 그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시장은 환호하죠. 이렇게 속도가 낮춰지면 야, 그래도 좀 살만하다. 내가 회복될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상로 멘토께서는 오늘 이제 베이비 스텝 밟은 거, 그다음에 앞으로 시장이 이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좀 전망해 주실까요? 우선 이제 국내의 뭐 0.25%에 대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 이미 선반영이 일부 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2월 14일 날 있을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12월 달에 이제 점도표도 다시 한 번 더 공개가 됩니다. 그런 점도표를 통해 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응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결국 지금 0.75%에 대한 금리 인상보다는 0.5%에 대한 금리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미국 내에서는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지만 결국에는 앞서 우리 홍희진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을 해가는다는 것은 팩트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 내년 전반기 내에 이 고점이 어디가 형성될지에 대한 부분 자체가 저는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바로 12월 달에 발표될 수 있는 점도표에 대한 부분을 공개를 함으로써 금리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2월 13일 날 또 미국이 지금 CPI 발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 좀 드리면서 당분간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 또는 하락에 대한 모멘텀도 없는 호재와 악재가 없는 시장들이 좀 더 펼쳐지면서 개별주 양상이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있을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은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만 미국이 진짜로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냐가 이제 또 하나의 저희의 관심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했다는 것은 오늘 미국에서 고용 지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니까 그만큼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금리의 속도를 좀 낮춘다라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호재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생기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슈는 앞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린 OCI 이슈입니다. OCI가 오늘 인적 분할을 통해서 회사를 두 개로 쪼개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쪼갠다는 건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홍의진 멘토부터 좀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이제 회사를 분할한다라고 하면 트라우마가 사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좀 많고 대표적으로 뭐 LG화학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는 이제 CJ ENM, 그다음에 작은 종목으로 보면 후성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OCI가 사실상 폴리실리콘으로 굉장히 조금 유명한 기업인데 화학 부분 인적 분할이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력 사업부가 화학 부분이고 그다음에 지금 카본 사업부라는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케미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카본 케미칼이 있는데 카본 케미칼을 지금 떼어내는 이제 그런 네네. 어떤 인적 분할을 좀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잠재돼 있었던 영향력을 좀 보여준다. 이런 어떤 반응이 좀 시장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폴리실리콘, 그러니까 태양광 폴리실리콘 사업부인 베이직 케미컬을 이제 홀딩스로 지금 OCI 홀딩스로 띄고 그다음에 OCI 사업부, 그러니까 카본 케미컬을 신설법인 OCI로 지금 출범을 시킨다라는 건데 시장의 반응 자체는 지금 보시면은 6% 정도 올랐다가 지금은 좀 빠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적 분할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물적 분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인적 분할은 기존 주주도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다음에 물적 분할은 회사만 그 신설법인에 대해 주식을 갖게끔 되는 이제 그런 권리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인적 분할을 지금 진행을 했는데 올랐다가 조정을 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근데 저도 좀 의아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주회사 설립을 하면 포스코 같이 좀 진행을 하면 좀 깔끔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조금 시장에서는 의아한 부분들이 지주회사 전환인데 인적 분할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냐 네네. 이렇게 좀 반응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업부를 떼어낸다. 물론 성장성이 조금 더 있는 사업부를 지금 기존 신설 그동안에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받지 못했던 사업부인 뭐 카본 케미칼을 지금 떼어낸다라고 해서 시장에서는 이거를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는 어떤 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 반응은 썩 좋지 않은 걸 보면 네네. 저는 요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물적 분할을 했으면은 어찌 보면 이제 지주회사 설립이 좀 더 편했을 텐데 네.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조금 우리가 좀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갸우뚱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반응이 상당히 조금 좋지는 않다. 그래서 전략을 좀 짜기 조금 만만치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회사 입장에선 지주회사로 바로 가려면 인적 분할보다는 물적 분할로 가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인적 분할을 택한 것은 그 전에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워낙 반발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개인 대주주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주주들한테는 전혀 신설 회사에 대한 지분은 안 가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단계 거쳐서 약간 뭐 저희가 쿠션 친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하면서 구조를 좀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상로 멘토께서는 오늘 OCI의 이 분할 발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고 증권사들 중에는 뭐 현대차증권이나 이런 데는 인적 분할로 숨겨진 가치가 부각된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던데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사실 이제 저는 OCI가 뭐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입장까지는 헤아리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네. 뭐 그 정도 입장까지 헤아릴 정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대신에 저는 좀 한 가지를 좀 주목해서 좀 봤던 것이 OCI 같은 경우는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부분 자체가 이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매출처가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OCI에 대한 지분 구조를 잠시 한번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이화영, 이보경, 그리고 이후현, 이지연 이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분이 지분을 다들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물적 분할을 하면 그 밑에 이제 법인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지분에 대한 부분에서 이 사업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인회사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제 연결 실적으로 잡히는 부분이지 네네. 직접적으로 내가 이 사업회사에 대해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것은 이 회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사업회사 하나 더 생기더라도 내가 그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족, 내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입장에서는 물적 분할을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회사 가족 회사니까 내가 가지고 갈 수가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분에 대한 뭐 싸움 자체는 우리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겠지만 친인척 관계는 저는 따로 좀 다르다고 보거든요. 친인척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이 알짜배기 회사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을 누가 더 많이 가지고 가느냐가 따라서 나중에 승계 구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물적 분할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지금 인적 분할로 갔다가 물적 분할로 네네. 옮기는 것이 결국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을 본인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가지고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본인들의 지분을 조금 더 가져가기 위한 방법일 거라고 추정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인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물적 분할, 그러니까 인적 분할하고 난 다음에 다시 지주회사 체제로 밑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현물 출자를 통한 유상증자 이렇게 밝혔는데 그 얘기는 이제 나중에 나 공개 매수에 응할게요라고 하면 기존의 홀딩스라고 지금 얘기되는 기존 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주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의문이 남는 방식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분할은 발표가 됐고요. 앞으로 그러면 OCI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가 더 관심이실 것 같아요. 그래 분할이야 어떻게 됐든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의 가치를 좀 더 인정받고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들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홍 멘토께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이 분할 발표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제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지주회사로 갈 거면은 포스코식이 굉장히 좀 깔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포스코를 그냥 100% 밑으로 법인으로 두고 지주회사가 좀 돼버렸는데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도 약간 어떻게 진행이 될지에 대한 확신이 조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빠지는 어떤 그런 상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주가라는 건 사실 OCI는 기본적으로 폴리실리콘, 태양광 쪽이겠죠. 이 가격과 그다음에 수익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지금 확대되는 그런 추세고 특히나 이제 태양광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물량을 좀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그만큼 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은 좋지만 주가가 못 가는 상황에 OCI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계속 좀 나왔었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상 실적 때문인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좀 의아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는 계속적으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니 폴리실리콘 가격 안정화 정책을 쓰겠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보면 과연 이것 때문에 주가가 못 가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정도로 오히려 지금 하나솔루션이나 아니면 다른 태양광 셀 업체라든지 발전소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퍼스트솔라라든지 네네. 인페이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OCI 정도만 주가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인데 저는 약간은 조금 요거를 좀 관찰하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본다면 이미 갔어야 되는 주가인데 현재로서는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눌리고 횡보하는 그런 상태들이 좀 만들어지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더 뭔가 명확하게 지켜보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결국 주식이라는 거 우리는 항상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정보와 그다음에 조금 더 윗사람들이 아는 정보가 또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악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밀린다면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호재거리가 분명히 있는데 주가가 못 간다라면 그래도 조금 뭔가 찜찜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데 OCI도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어떤 상황은 네네. 저는 상당히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기업 가치는 굉장히 좀 좋은 건 확실하고 맞지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지켜봐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지켜봐야 될 필요가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께서는 OCI도 OCI인데 전체 태양광 업종 전반을 좀 봐주시죠. 오늘 OCI는 뭐 인적 분할 얘기 때문인지 주가는 좀 빠지고 있고 시장의 반응은 지금 어쨌든 주가 빠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다른 현대솔루션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뭐 에너지에 대한 전략 무기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요. 이번에 지금 사우디와에 대한 MOU를 협정하는 과정 안에서 그린 수소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습니다. MOU 중에 3건이 그린 수소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본다면 우리가 이 그린 수소라는 걸 결국 수전의 수소, 결국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수소를 뜻하는 부분인데요. 이 사우디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부성수소뿐만
수소뿐만이 아니라 이런 근인 수소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태양광적인 발전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과정들에서 본다면 우리가 단기적인 시세 자체는 네. 큰 움직임 자체는 없더라도 장기적 그림 안에서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태양광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이슈는 될 수 있다고 보고 특히 태양광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산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감안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분명히 그런 틈새 시장 공략할 수 있는 계기는 마련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를 전반으로 해서 태양광 업종까지 저희가 조금 살피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게임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걸 저희가 이슈를 하나 뽑아놨는데요. 최근에 이제 지스타 얘기도 나오고 사우디 쪽에서 국내 게임 업체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쪽 관련 업종들이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이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기 반등에 그칠 건지 워낙 게임주가 최근에 안 좋았기 때문에요. 같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로 멘토부터 먼저 게임주는 얘기하겠습니다. 네,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얘기를 한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네네. 난 다음에 그 부분 자체가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보고가 잇따라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좀 붙이고 있는 과정들인데 결국 지금 현재 가장 큰 그림을 본다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가장 크게 지금 시장에 좀 작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임주들이 지금 작년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가장 큰 원인은 지금 NFT라든지 또는 P2E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당폭 올랐다가 그거를 이제 되돌림 파동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더 반납을 하고 있는 과정들이었거든요. 다만 제가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보더라도 지금 게임주들에 대한 수출 물량이 늘고 있다고는 하더라도 결국에는 큰 모멘텀이라 볼 수 있는 작년에 크게 올랐던 부분은 NFT와 P2E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부분 자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없다라면 분명히 상승에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런 경우일수록 우리가 이 게임주 안에서는 IP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 지적재산권을 가장 강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저는 NC소프트라고 보거든요. 네. 그런 NC소프트 같은 이런 대형주를 위주로 좀 더 시장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뭐 크래프톤 같은 기업들도 지금 괜찮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대형주 위주로 우리가 대형 게임주들을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좀 볼 시기가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 나오셔가지고 게임주 추천하실 때 콘솔에 새롭게 도전하는 회사들도 좀 바라보자 이런 의견도 받았었거든요. 우리 홍멘토께서는 네. 게임주는 지금 요즘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나요? 저도 게임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급이 붙고 시세가 올라가서 어떤 뉴스들이 나오면 마치 네. 그게 현실화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드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주가가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한 축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좀 잘 되는 분야가 게임이기 때문에 한 축이긴 한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방금 설명드린 대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뭐 네옴시티랑도 연관되는 게 또 문화라든지 어떤 이런 게임과 연관되는 부분들도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알륨 뉴스가 좀 나오는데 사실 어제 나왔던 뉴스는 새로운 게 아니었고 주말에 좀 나왔던 뉴스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많이 빠졌던 업종이 지금 돌아가면서 어떤 순환매가 출시가 되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지금 좀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덩치가 크고 작고에 따라서 얼마만큼 속도가 빠른지 이게 가장 저는 좀 움직임이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렸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에서도 AMD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쪽, 그러니까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네. 이런 어떤 테마도 미국에서도 조금씩은 올라오는 모습에서 우리나라도 기대감이 좀 붙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XR 지금 헤드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초에 출시를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CES가 이제 1월 달에 시작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아무래도 뭐 메타버스나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애플의 XR 헤드셋 같은 경우도 네네. 게임과는 연관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는 좀 기대감으로 좀 작용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주, 그다음 게임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으로 같이 움직이는 만큼 그런 쪽의 어떤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더 강한 모습인 것 같고요. 오히려 네오위즈나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조금 경신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실적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게임주 약간 순환매 성격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주셨고요. 내년 1월에 있으면 이제 CES는 IT 쪽 관련된 굉장히 큰 전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VR 기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새롭게 나온다라고 하면 게임과 관련돼서 또 컨텐츠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같이 관심 두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시죠. 다음 이슈는 저희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뽑았는데요. 오늘 A프로가 2차 전지 장비 관련 공급 계약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은 살아있다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2차 전지 내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이상로 멘토 먼저 얘기하실까요? 네, 뭐 오늘 이 A-프로에 대한 활성화 장비, 활성화 장비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낯설 수도 있는데요. 네. 충방정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가 이제 활성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활성화 장비에 납품하는 기업들 나중에 충전소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연결성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 A-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매출이 약 95%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지금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 결국 내년에 IRA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제 본격적으로 법안이 시행이 된다면 이런 장비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라 보고, 특히 이제 충방정 공정에 해당하는 장비들이 좀 더 중요한 것이 미국 내에서도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가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것들을 감안하면 충전소에 대한 캐파도 상당 부분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다시 한번 충전소 관련주로 엮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다만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좀 더 눈여겨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물론 장비도 네네. 하나에 대한 모멘텀이 되겠지만 지금 여전히 소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모멘텀이 몰려 있다고 좀 판단합니다. 준비된 그림을 잠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준비된 그림 보시면 일단 2차 전지 소재 형성 과정 안에서 지금 현재까지 이슈가 됐던 것이 이런 양극재 그리고 음극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중간에 있던 전구체라든지 또 원료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튬까지가 상당 부분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다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뭐 원료에 대한 부분도 시장에서는 이슈가 안 된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 2차 전지 기업들이 대부분 다 올랐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 부분 지금까지의 상승에 대해서 수급 솔리마가 이루어졌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조금 더 세분화돼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이 양극재 부분에서 지금 최근 들어서도 이슈가 되는 것이 리튬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이 리튬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면서 금양이나 미래나노텍 같은 기업들, 그리고 2주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대부망한테 오늘 상한가를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다 이 리튬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여전히 흑연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코커스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매기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재 관련돼서 최종 소재, 양극재다, 음극재 관련 기업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네네. 안에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해서 보신다면 좀 더 큰 성과를 좀 보일 수 있는, 아직까지 안 올라갔던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따 그런 기업들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기업들까지 한번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주식에서 얻은 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자료까지 공부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이거 절대 불로소득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 공부하고 분석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투자하는 걸 왜 불로소득이라고 하는지, 정치권의 그런 얘기는 제일 싫어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요즘 세금도 걷겠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얘기 계속 해보죠. 방금 전에 대북 마그네틱 얘기도 좀 언급해 주셨거든요. 오늘 대북 마그네틱 상한가도 치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우리 홍희진 멘토께서는 네. 2차 전지 쪽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을 좀 듣죠. 저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순환매라는 게 분명히 좀 나오고 있고, 오늘 대북 마그네틱이 이제 상한가 들어갔다가 이제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탈산철 관련주고 굉장히 흐름이 좀 좋았던 종목이죠.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이죠. 근데 이제 수산화 리튬이 이제 신사업 부분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되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지금 A-프로 같은 경우도 오늘 현재로서 이제 수주가 오늘 좀 나왔습니다. 기다렸던 수주가 오늘 나오면서 긍정적인 모습인데, 사실상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을 저는 이해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는 결국 우리가 뭐 전기차에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충전하는 전지는 다 2차 전지입니다. 1차 전지는 쓰고 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충전식 전자제품이 늘어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결국 중국 거를 지금 뭐 서방국가 미국이라든지
나머지 유럽 쪽은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많이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죠. 근데 이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로 따지면 일본, 중국, 우리나라인데 네. 전 세계에서 절반 이상이 중국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한 4분의 1 정도를 좀 담당하고 있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를 증가시키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하니 이게 지금 경기가 어렵고 투자 금액이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측면을 보면 결국 앞으로 우리나라 어떤 전지가 지금 더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합작 범인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LG와 지금 GM, 그래서 뭐 얼티엄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JV, 조인트 벤처가 지금 설립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공시가 나올수록 주가가 가만히 있다가 급등하는 양상들이 계속 출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이프로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수주를 받아야만 매출액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장비사잖아요. 근데 이제 에이프로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는 수주 자체로도 긍정적이긴 한데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갠 반도체 분야에서도 기술 지금 취득을 좀 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많이 팔리면 당연히 충전소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배터리,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이 재활용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들이 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에이프로 비롯해서 그다음에 앞서서 지금 이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소재 쪽이나 이런 것들 아직 못 올라간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현재로서 시장이 순환매라고 하면 많이 올라간 종목 말고요. 그동안에 많이 못 갔던 종목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하시면 저는 지금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A프로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일단 13%까지 좋은 호재거리가 나왔으니까요. 급등했다가 상승폭을 절반 정도 반납한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한 네. 5%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그러면 아까 뭐 괜찮다, 호재거리가 많을 네. 것 같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정도 선이어도 좀 우리가 매수를 고려할 만하다. 그러니까 투자에 관심주로 넣을 만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사실 2,300억이고 실적이랑 지금 현재 밸류를 비교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매매하실 때 요게 저 지금 적자인데 이 종목을 매수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장비 업종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에는 적자일 때 매수하는 게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면요. 네. 앞으로 어떤 성장성 결국에는 이제 수주를 받고 그게 매출로 잡히는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난 실적보다는요. 현재 수주 물량이 많아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결국에 지금 오늘 수주를 했다라는 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보면 LG 쪽이 증설을 했을 때는 이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A4의 좀 단점은 뭐냐면요. 매출처가 LG 쪽에만 좀 쏠려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제 뭐 3, 4에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그게 더 프리미엄이 붙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지만 아닌 상태인데 그래도 좀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지금은 LG에 쏠려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매출이 확대된다면 네네. 오히려 주가의 레벨업은 조금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차트적으로 보면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의 흐름은 저는 무조건 좀 집중하셔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알겠습니다.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박스권인데 앞으로 좀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관심주로 넣어놓고 앞으로 흐름을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슈는 여기서 점검을 마치고요. 두 분이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분의 멘토가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희진 멘토 오늘 YM텍 가져오셨네요. 전기차 핵심 부품 릴레이 국산화. 결국엔 앞서 저희가 2차 전지 얘기도 하고 전기차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께서도 오늘 태경 BK 가져오시면서 2차 전지 소재주를 들고 오셨어요. 서로의 마음이 맞은 건지 아니면 오늘 시장이 2차 전지가 살아나니까 갖고 오시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희진 멘토부터 네. 얘기하실까요? 어찌 보면 누가 보면은 또 2차 전지 특집이 돼버린 그러니까요. 그런 오늘 2차 방송인 전지에 줄 대해서 얘기를 많이 아시겠어요. 합니다. 네. 그죠? 네, 그거는 아닌데 말이죠. 뭐 그만큼 시장의 네.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 자체가 순환매고 사실상 성장성이 지금은 가장 좀 중요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YM텍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한번 뭐 그러니까 몇 번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YM텍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소재 국산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전기 릴레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에 이제 일본 제품이 대부분이었죠. 근데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매출액이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계전기라고 하는 게 전자제품은 필수적인 부품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 신재생
발생, 뭐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전기차, 그다음에 충전기, 그다음에 뭐 태양광 인버터 쪽으로 전자제품이 사용을 되는 곳에는 지금 계전기가 사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YMTech 실적을 보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마진율이 37%죠. 그러니까 마진율이 제조업에서 37%가 달성이 됐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고, 이 경쟁력이 있는 상태에서 당분간은 산업 성장과 함께 같이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YMTech의 주가 자체가 지금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유가도 조금 밀리고 천연가스 가격도 빠지긴 하지만 결국엔 경기가 또 살아나면 이 유가가 꿈틀하거나 아니면 가스 가격, 에너지 가격이나 다른 곡물 가격도 다시 좀 꿈틀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죠.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신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더 확산되면서 투자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 물론 지금도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4라인 증설 같은 경우도 이번 11월 말에 좀 증설이 좀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마진율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에서 전기차와 충전기, 그다음에 태양광 시장이 성장을 하면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 YMTech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조금 된다면 차트 보시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작년 9월이죠. 작년 9월에 신규 상장 이후에 동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22,000원짜리가 굉장히 좀 긴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결국에는 지금 상향으로 돌파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근데 이제 목표치는 한 25,000원 라인까지는 좀 열어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단 지지선 라인은 17,500원짜리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 박스권이 돌파가 되면 레벨업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보시다시피 그동안에 올랐음에도 탄력이 지금 오늘 작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도 결국에 조금 앞으로는 더 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은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YMTech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7,500원 얘기하셨고요. 지금 이 위에 저항선을 좀 뚫고 가면 조금 더 주가가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하셨으니까요. 투자 전략에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로 멘토 태경 BK입니다. 네, 저희가 6월 10일 날 대부마그네틱 이후에 또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좀 집중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태경 BK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재 관련된 부분에서 앞서 화면에 나왔던 음극재 관련된 부분에서 흑연 음극재를 대부분 다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흑연 음극재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 관련된 부분, 원료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 코커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코커스에 대한 국산화를 이뤘던 기업이 이 포스코 케미칼과 이 태경 BK 두 가지 기업입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 코커스 관련된 이슈가 됐던 것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만큼 이 코커스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에서 전적으로 다 유통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태경 BK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분기에 실적적인 성장세가 상당 부분 두드러지게 나타났었고, 그만큼 이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비율에 따라 가지고 그 양극재를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뭐 NCA라든지 뭐 NCMA라든지 이런 식의 구분이 나오게 되는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리튬 메탈 음극재라는 실리콘 음극재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이 음극재 시장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과 현재에 대한 캐시카우가 쓰고 있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대한 음극재를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커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감안한다면 이 태경그룹 안에서도 이 태경 BK에 대한 재평가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계열사 중에 또 태경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국내에서 또 망간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또 유명한 기업인데, 마찬가지로 그 기업과 비교를 해서 볼 때도 태경 BK에 대한 코커스가 현재에 대한 캐시카우가 형성되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주가가 좀 더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자, 1차적으로 일단 전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7,000원으로 먼저 목표가를 잡아드리고요. 대신에 손절가는 하단에 5,7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신다면 뭐 무리 없이 1차 목표가 이후에 그다음에 신고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염두하고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달성된 이후에 또 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때 일단 차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또 전략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대보마그네틱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태경 BK가 지난번에 이상로 멘토께서 대보마그네틱 가져와서 한번 설명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보마그네틱처럼 될지 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홍희진 멘토 나오셨고 이제 아마 계속 나오시는 거죠? 그죠? 네, 대답을 안 하시네요. 같습니다. 계속 나오실 것 같습니다. 이상로 멘토 앞으로 계속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